물론 답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지금 30대들 사이에서는 절망만 하고 있는 30대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부정을 하지도 않고 금수저도 아니지만 지금 상황 속에서 답을 찾아서 나아가려는 30대들이 굉장히 소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대 조교영입니다. 오랜만이죠? 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돌아온 이유는 작년에 제가 친구들에게 조언을 해주었던 말들을 좀 AS를 해주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친구들에게 공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많이 맞추었던 것 같아요. 수학이 중요하다, 코딩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는 취업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대기업 가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대학원을 통해서 어떻게 가는 그런 방법들 많이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여러분, 질문의 방향을 바꿔야 될 시기입니다. 공기업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격증 따려면 어떻게 하나요?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거는 한 해에도 몇백 케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정답이 존재하는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다 이루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평범한 삶이 찾아올까요? 아니더라고요. 집값은 10억이 넘고 대기업 가서 월 310, 30년을 저축해도 10억을 모을까 말까인데 이게 항상 고정적으로 나오는 레파토리예요. 30대들 사이에서. 집값은 30년 뒤에도 절대 10억에서 우리들을 기다려주지 않죠. 그래서 많은 30대들이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열심히 살았던 30대들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을 20대 때부터 깨서 20대 때부터 여러분들이 올바른 노력을 하기를 바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하는 걸 다 이뤄봤자 지금 30대가 되어 절망을 할 뿐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답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지금 30대들 사이에서는 절망만 하고 있는 30대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부정을 하지도 않고 금수저도 아니지만 지금 상황 속에서 답을 찾아서 나아가려는 30대들이 굉장히 소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늘 제가 잘하는 거 있죠. 공부를 할 때도 이 공부라는 게 뭐고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전략을 세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들어졌으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른들이 하는 얘기, 다른 누군가가 하는 얘기, 절대 그거를 답이라고 맹신해서 쫓으면 안 되고 여러분의 답은 여러분의 안에 있습니다. 그거를 스스로 찾으셔야 돼요. 일단은 왜 지금 우리 삶이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그거부터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힘들어진 과정은 크게 한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가 외화를 벌어 들어오는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아니 우리가 반도체나 이런 핸드폰이나 이런 고부가가치 상품을 팔아가지고 외화를 많이 벌고 있는 거 아니냐? 맨날 언론에서 뉴스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가 GDP가 얼마가 됐다더니 수출을 얼마나 했다더니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나는 가난해지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걸까? 이렇게 고민을 하실 수가 있죠. 물론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와 우리 스스로 개인이 디커플링 된 거는 일단은 힘들다라는 개념이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대적이다라는 것들이 제가 무소유의 원리 이런 거를 주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적게 가져도 그 안에서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면 행복하고 혹은 돈이 많아도 끊임없이 위를 추구하면 불행하고 요런 거 아닌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나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 살고 싶은 집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들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정도의 연봉을 벌고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재화는 한정돼 있습니다. 부동산도 좋은 동네라고 하는 건 한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도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상대적으로 경쟁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여러분의 가치를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안에서 혹은 세상 안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포지션을 차지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알려진 답을 쫓아서 달려나간다라고 한다고 하면 거기 안에서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투입하거나 아니면 누구보다 타고난 머리를 가졌거나 요렇게 우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우리 삶은 힘들어져 가기 마련이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효율적으로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포지션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니고 있는 기업이 일단 효율적인 플레이를 세계 안에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업 안에서 내 롤이 효율적인 포지션에 기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업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오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아까 제가 비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한 개의 물건을 만들어서 한 개를 파는 이런 플레이들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예로 들어볼게요. 스마트폰이 아무리 좋은 상품, 아무리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 개 만들어서 한 개 팔 뿐이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인구의 60억짜리를 다 먹는다고 해도 60억 개밖에 팔 수가 없습니다. 현대차는 어떨까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한 대 만들어서 한 대 파는데 심지어 60억 대만큼 팔 수도 없는 시장인 거죠. 그에 반해서 그러면은 다 이런 거지 이런 게 아닌 게 뭐가 있어? 라고 물어보실 텐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지 않죠. 우리가 한 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한 개를 파는 게 아니라 한 개를 만든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우리가 수십억 개를 팔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사람 안에서도 이 사람에게 구독형으로 서비스를 파는 넷플릭스와 같은 형태를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60억 명한테 60억 곱하기 그 사람의 시간에 따른 곱하기에 돼 있는 그 가치만큼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웹툰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웹툰을 볼 때 매주마다 쿠키를 굽죠.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웹툰을 그린 사람의 노동은 뭐 비례하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거를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의 플랫폼을 운영하는데 거기 안에서 매주 결제가 일어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달라라고 뭐 그런 식으로 작년에 답을 말씀드렸다는 것도 이 안에서 효율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알려드렸던 거였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핸드폰을 판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핸드폰을 하나 만들었는데 핸드폰을 우리가 먼 미래에 500만 원, 1000만 원에 팔 수 있을까요? 어렵죠. 왜냐? 생각해보세요. 10년 전에도 핸드폰은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였어요. 20년 전에도 심지어 핸드폰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였어요. 뭐 그때 폴더폰, 뭐 피처폰 이랬던 시절도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물가가 오르고 부동산이 오르고 해도 핸드폰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안에서 우리가 팔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더 좋은 상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더 많은 사람에게 팔아서 우리가 이윤을 남겼을 뿐인 거지 똑같이 100만 원, 200만 원에서 팔리고 있는 그런 시장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회사를 다니는 경우에 우리는 거기서 월급을 받을 때 회사도 우리 월급을 마냥 이렇게 올려주기는 어려운 구조 안에서 우리는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서 만약에 명품을 파는 우리가 루이비통이나 샤넬을 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루이비통이나 샤넬 같은 경우에도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를 파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하나의 가격이 우리가 핸드폰이나 아니면 컵라면 이런 것들은 거의 변하지 않는데 샤넬이나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는 작은 외부적 충격에도 그냥 가격을 올려버리죠. 근데도 수요가 주나요? 수요가 줄지 않죠. 그럼 이런 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가격이 오를 때 그 사람들의 임금도 같이 이렇게 따라가서 오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던 작년의 행위들은 이런 독점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고 아니면 소프트웨어 업종에 종사를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업에 관련된 내가 어떤 회사를 선택하느냐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럼 그 안에서 나는 어떤 롤을 할 거냐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지닐 수 있는 포지션이냐 아니냐에 대한 조언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일은 하나의 문제를 하나의 액션을 통해서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 안에서 어떤 하나의 생산성에 기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회사 입장에서도 이런 이윤을 얻었을 때 그 사람에게 이제 많은 돈을 줄 수가 없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팀장이나 아니면 매니저 혹은 사장님이 된다는 거는 나 하나의 어떤 한 가지의 문화를 바꾸는 액션이 어떤 수백 명
수천 명의 생산성을 향상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이제 좀 더 벌어들인 돈이 많이 갈 거고요. 첫 번째로. 그럼 두 번째, 이젠 또 소프트웨어 직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한 줄의 코드를 바꾼 것들이 전체의 생산성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또 많은 포션의 이윤이 배당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적성에 맞춰서 그냥 여러분들의 전공에 따라서 선택한 어떤 그 업종에서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양극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좋은 포지션을 찾기 점점 어려워져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지금 우리들의 힘든 상황을 만들게 된 겁니다. 되게 좌절적이고 그러면 나는 뭐 다 때려치고 그냥 소프트웨어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1년 전에 저라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뭐 제가 다시 돌아왔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할까요? 적성에 안 맞는 일을 할 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만약에 공부가 적성에 맞았다면 여러분들 다 전교 1등 했을 거고, 그러면 다 여러분들 유망한 전문직이 되어 있을 거고, 그럼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미 나는 양극화가 될수록 부동산 다 가지고 있고 주식 다 가지고 있는데 손에 하나도 안 볼 텐데 이런 고민을 절대 안 하겠죠. 저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친구들이랑 많이 하다가 금융 지식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삼성, 현대 이런 기업들 굉장히 무섭고 철두철미하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런 기업들도 무서워하는 것들이 이제 헤지 펀드입니다. 헤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혹은 이런 주가나 환율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서 그런 차이에서 자기에게 이득적인 구조를 통해서 돈을 쓱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금융 플레이어들입니다. 이런 금융 플레이어들이 한 개를 만들어서 한 개를 파는 것도 아니고 이런 금융 플레이들이 하는 행위가 어떤 몇백 번만 해야 된다라는 그 상방에 갇혀 있는 행위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융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보다 더 어떤 파워를 지니냐면요. 소프트웨어는 적어도 한 개는 완성해서 만들어야 되는 그 노력이 들기 때문에 그만큼의 인원은 고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개를 만들어도 그거를 주기적으로 UX나 UI를 트렌드 따라서 업데이트해야 되고 버그를 디버깅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금융적인 지식이 굉장히 날이 서 있는 그런 어떤 헤지펀드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수의 인력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만한 부를 똑같이 창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은 노력으로 다른 사람들이 얻은 그 노동력을 통해서 얻은 그 행위를 갈취해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금융적으로 굉장히 모든 국민들이 깨어 있는다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로부터 쉽게 이렇게 돈을 가져와서 다른 나라의 노동력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뭐 중간에 세금도 많이 내겠죠? 그러면 산유국이 뭐가 부럽겠어요? 산유국도 결국 원유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팔 수 있는 데인데 금융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모든 노동력이 어떤 종류가 생산이 되던 그거를 쑥쑥 우리가 빨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 트레이딩을 해야 되고 그럼 환율 뭐 이런 거시경제를 공부하면서 그걸 봐야 되느냐? 물론 그렇게 되면은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최소한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노동에 대한 주권을 찾아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하게 될 이미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면 그 회사의 주식은 반드시 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활비를 제외한 모든 월급을 말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회사의 재무제표를 한번 보세요. 회사의 총 매출 나누기 만약에 회사의 임직원 수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이 각각의 직원들이 회사의 매출에 기여한 바가 될 겁니다. 근데 회사의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결국 비용이나 여러분들에게 다 그 손실을 여러분들에게 월급을 지급을 하고 남은 그 금액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만큼에 대해서 이제 남는 뭐 잉여 자본에 대해서 이제 회사는 주주들에게 배당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재투자를 해서 회사의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 자양분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의 노동이
다 여러분한테 간 게 아니라 어딘가로는 샜다는 건데요. 사실 이걸 욕할 건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들의 노동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다 준 경우에는 회사가 더 미래를 볼 수 있는 사업을 못해서 결국에 그 회사의 수명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일단은 회사는 똑똑한 경영진을 선택을 한 건데 그 똑똑한 선택에서 내가 굳이 희생이 될 필요는 없죠. 거기에서 그럼 내가 희생이 안 되는 이유는 뭐다? 아니, 방법은 뭐다? 내가 거기 우리 회사의 주식을 취득을 하면은 내 노동을 온전히 배당의 형태나 혹은 시세 차익의 형태로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일단 내 노동의 주권은 얻었어요. 근데 만약에 모든 애들이 모든 노동의 주권을 얻는 걸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상대적인 거라고. 우리가 힘들게 된 원인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선택, 상대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취업할 수 있는 곳은 결정이 돼 있잖아요. 내 적성에 따라서, 내 머리에 따라서. 그러면은 나는 내 머리에 따라서 또 학교 시절에, 학창 시절의 그 순위에 따라서 나는 또 어떤 비효율적인 포지션을 차지해야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한 단계만 더 생각하면 아니죠. 여러분들이 꼭 우리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주식만을 사야 된다. 라는 법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취업하고 싶지만 취업하지 못했던 그런 회사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혹은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회사의 주식들을 여러분들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만 더 크게 볼게요. 그 친구들이 다 어디 가고 싶어 할까요? 구글, 애플, 테슬라 이런 회사들 가고 싶어 하죠. 그런 회사들의 주식을 여러분들이 소유한다고 하면은 역으로 그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자사주를 가지고 있지 않고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일만 하고 있는 어떤 미국의 노동자, 천재 노동자의 노동을 쏙 빼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시장에 돈이 흘러가는 걸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은 여러분들은 일단 여러분들의 노동에 있어서 자유를 얻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노동, 그 52시간의 시간을 벗어난 그 노동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트레이딩을 통해서 주식을 샀다 팔았다 라고 개념으로 보는 거는 어떤 또 다른 노동을 하는 행위이지 어떤 자본의 그 양극화의 굉장히 효율적인 그 집단지성 위에 올라타는 행위는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금융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공대생이라서 경영대 경제학과생이 아니라서 손해를 보는 걸까요? 아니에요. 공대생들은 적어도 하나의 산업에 대해서는 학부 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갖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럼 적어도 여러분의 산업 안에서 가장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악덕 하청을 완전히 이렇게 쥐어짜는 악덕 기업, 그 기업 위에 여러분들이 올라탄 다음에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노동 플러스 여러분의 노동보다 더 가치 있는 노동에서 뽑아 먹으면서 여러분들의 자본을 효율화하면서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플레이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우리가 부동산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결국에는 그 부동산이 오르는 시세 차익과 부동산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얻어진 그거에 대한 월세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 말인 즉슨 이 사람은 이 부동산 내에서 어떤 자영업들이 구성이 돼서 포트폴리오가 짜져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부동산 가격이 이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는 만큼 시세 차익이 오른다든지 아니면 월세가 더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선택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애플 이런 거를 소유하는 사람들은 걔네들이 하고 있는 클라우드 산업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팔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가 더 성장을 할 거다라고 믿을 때 그걸 사는 거고요. 부동산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꼬마 빌딩 사는 사람들은 뭐 거기서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더 많이 오를 것이다 라는 혹은 그게 있는 상권이 강남이라고 하면 그 강남 상권 안에서 그만큼의 시세 차익이나 혹은 이 안에서 뭐 굉장히 뭐 좋은 기업들을 내가 유치를 시킬 수 있다 라는 게 자신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만큼의 상승분이나 그만큼의 월세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관련해서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 비교를 해보시면 시세 차익을 위주로 하는 그런 상업용 부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세 차익을 위주로 하는 어떤 구글이나 뭐 아마존 같은 그런 기업들의 주가를 비교를 해보세요. 이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렇게나 갖고 싶어 했었던 어떤 아파트보다도 그 아파트를 다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뭐 서장훈이나 뭐 김태희, 비 이런 셀럽들이 투자하는 그런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세계 최고로 효율화된 그런 자산은 아니다라는 말인 거죠. 근데 다만 금융 지식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지 않아서, 혹은 뭐 다른 안전을 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선택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금융 지식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효율적인 선택을 못하는 거는 물론일 뿐더러 이런 어떤 가치관을 이용해서 선택하는 그 사람들에게 본인의 노동의 주권을 빼앗기면서 일을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살고 삶에 진지한 사람들이 본인의 노동의 주권이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에 여러분들이 금융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주식 공부, 투자 공부를 넘어선 좀 더 근본적인 시스템에 관련된 공부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가 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이제 세계가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변화하는 세상 안에서 남의 말을 듣고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그리고 그거를 못한 스스로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이 플레이어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의 성격 안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행동을 할 수 있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또 여러분, 제가 하라고 하면 안 하죠? 왜냐? 적성에 안 맞는 거 우리가 직접 찾는 거 힘들잖아요. 저도 그거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의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떠 먹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뭐 경제나 금융을 본격적으로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지식을 전달해 줄 수는 없겠지만, 초보에게 왕초보가 배운다는 느낌으로 제가 하루 먼저 배워서 다음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교재에는 뭐 대학교 교과서나 이런 어려운 경제 쪽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표준화가 된, 우리가 뭔가를 공부할 때 용어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한국은행에서 뭐 제공을 하는 경제 금융 용어 700단어가 있다고 해요. 요거부터 우리 다 같이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배울 단어는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입니다. 우리가 금리라고 하면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A가 B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A는 만약에 B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그 돈 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고 뭐 데이트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B한테 빌려준다라는 거는 왜 빌려줘야 될까요? B가 A의 돈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A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A가 빌려주는 거죠. 그 많은 돈이라는 거는 이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 이자에 대한 어떤 수치, 그걸 이제 금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라는 거는 뭐냐면요, 맨 처음에 돈을 빌려주기로 한 시점, 뭐 2021년 1월 1일에 얘가 얘한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는 3%의 이자로 빌려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2022년 1월 1일에는 얘는 얘한테 3%에 해당하는 이자 30만 원을 얹어서 1,030만 원을 주기로 한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고정금리로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은 딱 이것만 하면 되는데, 변동금리는 어떤 식으로 빌려주는 거냐면, 야,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3%로 빌려줄게. 근데 시장 상황이 조금 달라지면 이게 그게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열어놓고 빌려주는 겁니다. 어때요? 빌려주는 애 입장에서 되게 재수없게 빌려주는 것 같고 내가 빌리는 애 입장이면 손해보는 것 같죠. 근데 우리가 금융을 이해하면은, 아니면 이 원리를 이해하면은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변동금리로 됐을 때 이 변동금리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라는 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은행이 정한 어떤 기준금리라는 그런 뭐 거시경제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적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그 금리를 의미를 하는데요. 요즘처럼 뭐 작년처럼 코로나가 이렇게 막 확산이 돼가지고 이제 뭐 경제 상황이 엄청 안 좋았을 때는 돈을 풀기 위해서 금리를 굉장히 낮췄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변동금리가 그 기준금리가 낮아짐에 의해서 금리가 이제 낮아지는 방향으로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높여야 되는 상황에서는 변동금리 포지션으로 돈을 빌린 사람은 금리가 점점 높아지게 돼요. 그러면은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빌리는 사람은 마냥 손해냐? 아니에요. 이거는 둘 사이의 거래고 이거는 둘 사이의 선택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 좀 더 금융적인 지식이 높은 사람은 옳은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2021년 1월 1일에 우리가 변동금리로 하기로는 변동금리를 할지 고정금리로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변동금리가 이득인 시점은 우리가 갚을 때가 금리가 더 낮아지는 상황, 이때는 이제 변동금리를 해도 좋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코로나 같은 생활 이런 상황 속에서 요런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이 맞았다고 하면 우린 빌릴 때 변동금리 하는 게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유동성을 더 풀어야 되는 상황이고 뭐 쪼인다고 하긴 하는데 1년 이내엔 쪼일 가능성보다는 풀 가능성이 더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빌리는 친구 입장에서는 야, 우리 변동금리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이득인 상황인 거죠. 근데 만약에 빌려주는 친구가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친구 입장에서는 내가 받을 때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데 그런 선택을 하겠어요? 안 하겠죠. 고정금리로 하자. 이렇게 하겠죠. 근데 만약에 1년 이내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릴 게 예상이 되고 그러면 한국에서 그거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까지 미국과 한국의 그 금리의 관계까지 알고 있는 어떤 그 채무자가 있다고 해요.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럼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얘가 고정금리로 하자라는 거를 오히려 이런 거를 정보를 주면서 변동금리 포지션으로 가져가게 한 다음에 실제로는 유동성이 많이 풀리는 내려오는 거에 베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금융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작은 하나의 용어 안에서도 더 이득인 포지션이냐 손해인 포지션이냐 요거를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이거를 설명하는 안에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왔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혹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했다고 하면 그냥 요런 정도의 난이도로 대화가 계속 이루어질 테니까 구독을 누르고 계속 지켜봐 주시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용어가 나왔을 때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같이 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빌릴 때의 이자가 그대로 유지돼서 요걸로 갚으면 되는 거고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화하는 금리 안에서 내가 갚는 시즌에 요 금리로 딱 갚게 되는 그런 게 이제 변동금리입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처럼 인생에 진지하고 열심인 친구들은 지금의 좌절하고 있는 어른들과는 다른 미래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금융 지식이 있단 말이죠. 자, 함께 갑시다.